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 20을 중심으로 이정은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가 막바진 지난주에도 검찰 성추행 의혹과 가상화폐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들은 사안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도입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와 후속 역량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제공하였습니다. 1월 29일 뉴스 리뷰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다음 날인 30일 시작된다고 전하면서 신규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이미 확인된 계좌가 있어야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거나 한도에 제한을 두고 만들어줄 계획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에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라고 설명하면서 실명제의 도입이 가상화폐 양성화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과세부터 거래소 폐쇄까지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30일 뉴스 리뷰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스템 도입 첫날 국내 시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이어가려는 기존 거래자들은 미리 계좌를 발급받았고 은행들이 신규 거래자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가상계좌를 회수하고 실명 확인 후 새로운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거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을 하려는 거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행 첫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하여 신규 자금 유입이 없었고 거래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일 뉴스 리뷰에서는 한때 2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 원대 밑으로 폭락했는데 미국에서는 가격 조작설이 불거지고 각국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관련 규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가상화폐인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도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불확실한 시장에서 빠지지 않은 심리가 확산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투매해 나서는 이른바 패닉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2월 4일 뉴스 20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6주 만에 70% 이상 폭락하며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6일 국내에서 역대 최고점인 2,598만 원에 거래되었던 비트코인은 이번 달 2일 76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만 원 선까지 반짝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의 거품이 터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고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혼재된 가운데 폭락작 속에서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액 순위는 한국의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관련된 투자 활동을 이미 시작했거나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는 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실이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보도 행태를 취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언론은 단순하게 가격의 등락만을 집중해서 제시하기보다는 시장의 새로운 제도나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다양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검찰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론과 진상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월 31일 뉴스 리뷰에서는 서지영 검사의 8년 만의 폭로는 검찰 자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체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안태근 전 검사장을 강제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기관이 정작 내부 범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성비위에는 감봉 등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거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각에선 검찰 비리를 더 이상 검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번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 자정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1일 뉴스 리뷰에서는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자타공인 검찰 내 성폭력 분야 최고 전문가 박현주 부장검사가 부단장을 맡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추행 사건을 우선순위로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 의혹 등도 들여다볼 계획인데 특히 전수조사를 벌여 성추행, 성폭행 사례를 파악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맡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진 조사단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의 수사과정 참여를 허용하고 조 진상조사단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거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일 뉴스 리뷰에서는 검찰 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연 검사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검찰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게 되고 인권위는 공공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전반의 성희롱 실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대검과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9명의 전문 조사관이 투입되며 5월 1일까지 조사를 벌이되 사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 만연된 성적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뉴스 리뷰 보도에서는 이메일 진실 공방에 휩싸였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과하고 법무부는 성범죄 대책위를 설치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 조사단에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직원들이 함께 조직문화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해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3일 뉴스 20에서는 성추행 비위는 법조계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공직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부실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돼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2년 이후 4년간 모두 586명으로 한 달 평균 12명에 달하는데 성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과 성매매 순이었는데 성폭력은 연평균 71건씩 꾸준히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이진한 전 차장검사의 성희롱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등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고 지적하면서 서 검사 사건으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법무부가 공개 사과를 했지만 당시 양측의 면담 내용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며 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추행과 이후의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서 검사의 메일 이후 이루어진 검찰 과장과의 면담에 대해 법무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뒤 인사상 애로를 겪은 점을 주로 얘기했다고 밝힌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그 뒤로 이어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 발령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사단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 단장의 자진 사퇴 주장에 대해 조 단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뉴스 20에서는 서지영 검사가 진상조사단이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조사단에 비공개로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택은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항부터 이후의 인사불이익 등 폭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안 전 검사장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덮고 인사불이익을 준 의혹과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듣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에 포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은 간헐적으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드러낸 적은 매우 드물었고 특히 피해자가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관련된 보도들은 많은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다소 흥미 위주 이야기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합뉴스TV는 성추행 사안 자체와 법무부와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라는 두 개의 측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관련 조사나 처벌들이 부실했다는 점을 제시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시기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제시되는 우려나 지적들에 대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거나 관련된 검증을 심층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고 있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월 4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특색 있는 현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오고 있는 오래된 가게 노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동네 터줏대감 노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골목에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 잡은 오래된 가게 3곳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발, 생과자, 기름 이 3가지의 달인의 모습을 짧게 보여주었는데요. 시작에 앞서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어 좋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된 곳은 서울 공덕동의 한 이발소였습니다. 이용원이라는 간판부터 낡은 창틀, 또 오래된 미용 도구 등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927년에 개업해 약 90년 동안 3대째 이어져 오는 이발소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라고 합니다. 한 세기 가깝게라는 표현 덕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
특히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받침으로 썼던 오래된 나무판은 흥미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비추는 이발소 내부에 오래된 벽지나 의자, 이발 도구 등의 모습이 마치 과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인터뷰를 한 손님이 20년 동안이나 이발소를 이용한 단골 손님이라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강제로 붕어가 그냥. 와서 아까 거기 앉혀놓고 깎는 거지 그냥. 옛날 생각나시겠어요, 여기 오시면. 다음으로 숫돌에 면도칼을 능숙하게 가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면도칼을 가는 소리, 그리고 이발하는 가위 소리를 통해 생생한 현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이발하기 전에 물수건으로 머리를 적시는 모습과 머리카락을 잘 보기 위해 전분가루를 묻히는 모습은 생소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전분가루로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데요. 특히 요즘 미용실에서 볼 수 없는 물뿌리개로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감고 식초로 마지막에 머리를 헹구는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머리가 비누 성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 이발소가 소개된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평소 이발소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부를 경험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의 한 과자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생과자를 직접 만들어 온 가게인데요. 생과자는 반죽과 미세한 불 조절, 그리고 굽는 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해 조금도 태만해질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사장님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타버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한 종이봉투에 원하는 종류의 과자를 담는 모습과 저울에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원하는 종류만큼 무게를 달아 판단해요. 이 과자점 역시 옛날에 물려받은 도구들로 매일 과자를 굽는다고 하는데요. 손에 익은 도구들로 사장님이 과자 반죽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만 보다가 손으로 직접 반죽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고 또 재료에 대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거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반죽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오랜 세월 노하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설탕과 버터가 귀해서 반죽에 넣지 않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추억의 맛이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흑백 사진으로 과거 골목의 가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기름집을 소개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깨를 볶고 기름을 짜온 가게라고 하는데요. 옛날 방식으로 가마솥에서 깨를 볶고 기름을 짜는 집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름집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거 하면 안 되냐?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어서 직접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었는데요. 깨를 볶기 전에 대야에 넣고 세척해 모래를 씻어내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만드는 방식은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짜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방식을 비교해서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기름집에서는 40년이 넘는 수동식 기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기도 하고 문을 닫는 기름집에 단종된 부품을 직접 구해 보관한다는 부분에서는 40년 세월의 경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온 이 기름집은 일본 언론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관광 코스로 가게를 찾는 외국 고객들도 있다는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 지급여기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가게 3곳을 소개했는데요. 방송을 통해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몰랐던 옛날 모습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지윤 학생의 경우에는 이 트렌드 지급역에서 나온 모습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처음으로 소개된 이발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현대화가 되면서 새롭고 편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예전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존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한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현직 여검사의 검찰 내 성범죄 피해 폭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성폭력 고발 캠페인, 이른바 미투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여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파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재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영지청 소속 서지영 검사가 전직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에 지금 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미투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헐리우드에서 처음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나도 피해자다, 미투라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운동인 것이죠.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요. 또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인데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폭로입니다. 서 검사는 8년 전에 한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검사의 용기를 지지하고 이제 응원하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위주의 검찰 조직 문화를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 검사 폭로 이후 일제히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검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 검사가 이제 앞서 밝힌 검찰 내에서 강간도 있었는데 묻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성범죄에 대한 침묵은 조직 보위가 아니라 범죄 카르텔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범죄에 대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낡은 조직 문화가 낳은 성추행과 또 집단 침묵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투 캠페인은 이제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밝히기 꺼려했던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성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갑과 을의 문제, 또 권력의 부조리 등 사회 이슈로 좀 부각시켜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건의 파장이 일단 커지자 법무부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일단 임명을 했고요. 검찰 또한 조사단을 발족하고 또 단장으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내세웠는데 검찰의 셀프 조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일단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이번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는 결국 진상조사단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이 겪고 전해들은 성범죄 사례에 대한 잇따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눌려왔던 현실을 봤을 때 관련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미지수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의 어떤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드러내서 좋을 게 없으니 조용히 덮고 가자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어떤 셀프 조사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여성 검사장에 오른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조사 단장이 됐지만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조사단의 여성 검사와 또 전문가들을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내부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법무부의 불투명한 대처를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앙일보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뒤틀린 검찰 조직 문화를 뜯어 고치는 것이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밝혔고요. 또 경향신문은 법무장관의 성추행 폭로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어떻게든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성추행 폭로를 불편하게 보는 어떤 검찰 일부의 그릇된 반응을 두고서 이번 진상규명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도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피해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또 피해자의 행실이 피해를 자초했다고 몰아가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피해자인 서 검사가 우려했던 2차 피해가 검찰 조직 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서 검사의 업무 능력과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일보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각 조직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동안 숨죽여 지내온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두려움 없이 피해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송의 어떤 보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하는 것보다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거나 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듯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제 피해자이면서도 얼마나 즉각적으로 저항했나 이런 것들을 추궁당하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꽃뱀 프레임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언론이 이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또 역할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언론은 사실은 어떤 편이나 또 소속을 떠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BBC 방송의 경우를 보면 한 탐사 보도를 통해서 고인이 된 BBC의 국민 MC 지미 세빌의 성범죄 은폐 의혹과 당시 BBC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한 적이 있고요. 미국 NBC 역시 간판 앵커인 맷 라워를 성추문과 관련해서 해고하는 등 아주 재빠르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투 캠페인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사건 이후에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역 없는 보도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언론도 그동안 어떤 권력 집단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반성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나아가 언론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그 심각성을 드러내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원인을 짚어보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언론 보도가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자협회가 제시한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이 있긴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기사의 어떤 제목이나 표현에 있어서 피해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자극적이지 않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도 해소될 것이고 미투 운동 같은 캠페인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론의 노력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피해자들이 조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재원 김진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